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란입니다. 영화의 날씨에 또 이 우라칸 에보를 협찬해주신 시청자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라칸 에보라고 해서 뭔가 좀 그 위에 상위 버전이 나온 게 아니라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뒤에 에보라는 이름이 하나 더 갖다 붙여졌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라칸이라는 차량은 가야르도의 후속이고, 그리고 R8, 아우디 R8의 형제 차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모든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는 브랜드들이 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부품들을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같은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같은 엔진에 같은 미션을 사용하는 R8에 비해서 지금 이 녀석은 딱 2억이 더 비싸요. 2억. 자, 그래서 시작하면서 도대체 이 2억이 어디에 쓰였을까를 간단하게 뇌피셜로 말씀을 드립니다. 뇌피셜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뭐 저희가 이트론 GT와 타이칸을 비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마크 값, 브랜드 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브랜드 값에 그래도 한 5천만 원 쓰인 것 같다. 5천만 원. 자, 그럼 나머지 1억 5천 중에 1억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자인에 쓰이지 않았나? 디자인에. 이게 R8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다라고는 하지만 이트론 GT와 타이칸과는 또 그냥 전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는 차량인 것 같아요. 특히나 R8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룸에서부터 이 뒤에 스포일러까지 떨어지는 이 라인이 이렇게 섹시하다라는 생각은 잘 못 해봤는데, 이 우라칸은 정말 이 운전석 시트부터 뒤에 스포일러까지, 저 뒷범퍼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진짜 예술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R8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프론트 범퍼 덩어리 하나, 그리고 프론트 글라스 덩어리 하나,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앞에 후드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글라스 라인이 이렇게 얹혀지는, 글라스 라인이 새로운 곡선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런 느낌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지금 이 우라칸은 가야르도 때도 이게 진짜 멋진 포인트고 사실 람보르기니 디자인의 핵심이 아닐까. 아벤타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는 진짜 이 범퍼 끝에서부터 프론트 글라스가 끝나는 요 윗지점까지 그냥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 때려서 평면을 만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 이게 뭐 공기역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를 다 떠나서 일단 눈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자, 아무튼 옆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또 거기서부터 이 글라스부터 후드, 보닛까지 이렇게 한 판을 만들어주는 이 느낌이 사실 또 엄청난 포스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에보가 되면서 이 배기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R8처럼 하단에 있다가 이제 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페이스리프트 전에 이제 퍼포먼트라는 이제 고성능 모델이 있었는데, 그 고성능 모델과 이제 흡사하게 배기구를 이제 위쪽으로 끌어올렸다. 이게 약간 트렌드 같기도 하고요. 이제 맥라렌 같은 경우도 고성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기가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765LT는 이 위에 붙어 있는데, 그보다 더 올라가서 이제 세나를 보게 되면 세나는 배기가 이제 여기 있죠. 이게 약간 그 고성능 모델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자인 값에 한 1억 쓰이지 않았나. 그래서 R8에다가 람보르기니 마크를 붙이는데 5천만 원. 이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는데 1억. 자, 그런데 아직 5천만 원이 남아있죠. 이 남은 5천만 원은 어디에 쓰였냐? 바로 배기 시스템에 쓰이지 않았나. 자, 그래서 리뷰 시작하기 이전에 일단 시동 거는 사운드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볼 건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어폰이 있으신 분들은 꼽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람보르기니에서 가장 이제 기본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다 모드에서 시동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이미 소리가 우렁차고 큰 것 같은데 아직 배기 플랩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코르사. 일단 아이들링 시의 RPM 자체도 좀 상승을 해주게 되고요. 자, 진짜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사운드가 RPM 딱 3000까지 쓰다가 3000도 풀로 쓰는 게 아니라 2000 RPM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퓨얼 컷이 딱 걸리면서 이 차로서는 지금 상당히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들려주고 있는 소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르사 모드에서의 배기 사운드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5천만원짜리 배기에서 나는 배기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이 5천만원짜리 배기 시스템을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달리다가 패들 시프트를 양쪽을 동시에 당겨줍니다. 그 상태에서 악셀을 밟고, 자, 달리고 있는데 중립으로 빠져 있거든요. 여기서 다운 시프트를, 원래 이제 프로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스킬을 사용해서 코너에서 일부러 급격하게 뒤쪽에 출력을 빵 쳐줘서 뒤를 날리는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저희처럼 그냥 일반인들이 도로에서 사용할 때는 마치 런치 컨트롤을 한 150km에서 사용한다 라는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줄 정도로 순간적으로 차에 엄청난 고RPM을 탕 하고 물려주면서 고속에서 제가속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미를 만들어주죠. 자, 런치 컨트롤을 하면서의 배기음도 한번 좀 들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이 차의 배기 사운드는 진짜 그야말로 양산차 최고의 배기 사운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모든 배기 시스템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RPM에서 나는 소리가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가 만들어주는 이 고RPM에서의 사운드는 이게 진짜 그냥 사람을 미치게 한다라는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이 안 되고요. 진짜 이 심장을 울리게 한다라는 말이, 그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래식 공연을 실제 심포니홀 같은 데 가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은 진짜 막 너무 감격을 받다 심장을 울리다 못해 눈물을 흘리잖아요. 얘는 심장을 울리다 못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무서워져요. 연료를 쭉 분사하면서 올라가는 고RPM에서의 사운드뿐만 아니라 다운시프트 때 듣는 이 고RPM에서의 사운드도 정말 일품인데,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난 R8 타고 싶은데 R8은 살짝 좀 이미지도 조금 뭐 그렇고, R8에서 디자인도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고, 아우디 마크는 또 이 돈 주고 사기에는 또 좀 아니고, 그 배기 사운드도 조금은 아쉽고,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어차피 뭐 트랙 가가지고 뭐 차를 탈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일반 도로를 다니는데 오로지 나의 이 감성적인 부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스포츠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R8에다가 디자인값 1억, 람보르기니 마크값 5천, 그리고 배기 사운드값 5천 딱 붙여가지고 4억에 이 차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네 말을 바꿔 말하면 이거 지금 튜닝한 R8이라는 얘긴데, R8 튜닝한 거를 4억 주고 사기에는 아예 그 윗급을 가는 게 낫지 않냐, R8을 4억 주고 사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히스토리를 엄밀히 따져가지고 보면요, R8을 가지고 우라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라칸을 가지고 R8을 만든 거지. 다시 말해서 람보르기니가 이 우라칸을 만드는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R8에다가 몇 개 준 거란 말이야.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R8이 진짜 가성비 극강의 스포츠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래 어쨌든 간에 튜닝된 R8 맞잖아. 맞습니다.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R8을 포함해서 지금 이 우라칸까지 얘네가 동급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는 뭐 720S도 있고요, 뭐 488도 있을 거고요. 그 녀석들에 비해서 지금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방금 제가 배기 사운드 계속 들려드렸잖아요. 이 배기 사운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 네, 바로 엔진이에요. 자, 방금 배기음 들려드릴 때 RPM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RPM을 어디까지 쓰는지. 그렇습니다. 얘는 자연흡기 엔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코르사 모드에서 변속되는 타이밍들을 보면 거의 9000rpm 가까이 RPM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V10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600마력 이상을 뽑아내는데 이게 아까도 계속해서 들려드렸던 그 미친 배기음을 만들어내는 비밀병기죠. 자, 그러면 자연흡기 엔진이 왜 더 배기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가슴을 울리는 미친 배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정말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터보 엔진들 있죠. 터보 엔진들은 실린더에서 빵 터진 다음에 그 배기가스 연소된 게 어디로 나가죠? 매니폴드를 거쳐서 일단 터빈을 지나요. 터빈을 지나면서 터빈에 박혀있는 그 프로펠러를 돌려주게 되고 그 프로펠러가 돌면서 반대편에 연결되어 있는 반대쪽 프로펠러를 또 돌려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먹는 공기를 순간적으로 스크루로 압축을 쫙 해서 실린더 안에 압축된 공기를 넣어줌으로써 폭발력을 높인다라는 게 터보차의 기본 원리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그 미친듯이 빠른 속도로 빠른 압력으로 폭발해가지고 뿜어내는 그 배기가스가 일단 1차적으로 터빈을 만나면서 거기서 일단 큰 소리는 한번 다 필터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라리 같은 경우도 488 같은 경우에 차주분들의 가장 큰 아쉬움, 가장 큰 불만이, 물론 차는 너무 빠르고 이제 터보 엔진임에도 터보 렉도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만들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해소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이전 모델 458에서 주던 자연흡기에서 주던 배기 사운드다. 그리고 그만큼 스포츠카, 이런 슈퍼카를 타면서는 물론 빠른 속도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으로 충족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감성, 이런 내연기관 스포츠카, 슈퍼카에서 주는 감성 중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배기 사운드거든요. 아무리 터보 엔진 가지고 배기 사운드를 잘 만들어내봤자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뭐 무손실 음원 구해서 비싼 앰프에 비싼 하이파이 장비들 뭐 쫙 물려가지고 뭐 방음 다 해놓고 거기서 이러고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떻게 내가 있는 한 공간에서 보컬이 직접 나한테 불러주는, 한 공간에서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걸 내 귀로 생생하게 듣는 이 감동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배기음은 단지 빠르고 느리고 이거를 다 떠나서 얘기해요. 진짜 미쳤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배기 사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대배기량이고 V10 10기통이고 자연흡기이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실제로 엔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필링 자체도 사실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주는 가장 큰 장점은 RPM을 쥐어짜는 맛이 있다는 거. 차가 이래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자연흡기에서부터 뽑아내는 640마력. 원래 이 같은 엔진이 R8 초창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500마력 초반 뭐 이랬었어요. 그거를 지금 튜닝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여기에는 640마력까지 만들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솔직히 람보르기니는 잘 모르겠지만 아우디 R8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같은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거 아마 넣으면 R8 아마 적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터보차들 같은 경우는요,
출력을 높이는데 아무래도 수월합니다. 터빈 사이즈를 키워주면 끝나요. 터빈 사이즈를 키우면 쉽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500마력짜리를 결국에는 거기서 100마력 이상을 더 빵튀기 시켜서 자연흡기로 지금 640마력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터보가 아니기 때문에, 터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터빈을 돌려서 공기를 압축시키는 그런 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RPM에서의 리스폰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연료 분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인젝션으로 바뀌었어요. 직분사도 쓰고 간접 분사도 쓰는데, 네, 이제 고RPM에 올라가면은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거기에다가 이제 NA 엔진으로서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피스톤 안에 이제 터질 때 그 압축비를 높이는 건데, 그냥 원래 있던 500마력에다가 압축비만 무지성으로 올려놔 버리면은 엔진이 못 버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신형 엔진으로 오면서 엔진 블럭부터 시작해서 헤드, 피스톤, 커넥팅 로드, 그리고 크랭크까지 그냥 전부 다 소재가 스틸이건 알루미늄이건 그냥 다 단조로 깎아서 결국에는 그 압축비를 올린 만큼의 내구성을 버텨내주기 위한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냉각 시스템. 출력 올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력이 올라간 만큼 엔진은 엄청난 열을 뿜어내거든요. 열 컨트롤 못하면 출력 올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자, 뭐 이런 대단한 엔진인데, 물론 이 엔진에 이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아쉬운 부분. 그런데 이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그 맥라렌 765LT를 타는 바람에 솔직히 몸을 좀 베렸어요. 참고로 슈퍼카 타시는 분들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맥라렌 765LT는 웬만하면은 타보지 마세요. 몸을 베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을 베린 결과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게 별로 빠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765LT 때문에 몸을 베리고 안 베리고를 떠나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뭐 488만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F8 트리뷰터와 비교를 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이 150부터 한 250까지 여기서 만들어내주는 가속력은 확실히 터보 엔진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이 100km 이상에서 이제 250까지 정도의 가속력에 있어서는 이제 동급 경쟁 모델들인 애들보다 이제 터보 엔진이 들어간 애들보다는 확실히 좀 가속력에 있어서 아쉽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배기 사운드가 고RPM에서부터 들려주는 이 감성적인 부분이 어쩌면은 실질적인 가속력을 더 뛰어넘는데 그런 이제 착란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속 영역에서의 가속력이 동급 경쟁 모델들 대비해서 조금 더 느리다라는 부분은 굳이 단점으로 꼽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자연흡기가 들어가고 이런 배기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맞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와, 765LT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속력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었는데, 얘는 근데 그 속력보다도 소리 때문에 진짜 너무 무서운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자연흡기라서 이제 고RPM을 쓰기도 하고, 고RPM으로 땅 쳤을 때 얘는 터보차처럼 이제 고RPM에서의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얘가 R8과 같은 그라지아노의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얘가 R8이랑 기어비는 좀 다르게 쓰거든요 또. 그래서 오히려 또 런지 컨트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박력 있는, 좀 더 나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너무 더워서 뚜껑 좀 까고 바람 좀 맞으면서 말씀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차가 뚜껑을 까고 나면 이제 좀 드릴 말씀들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 차량의 최대 단점이자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단점이고, 아무리 슈퍼카라지만 이 정도 돈을 받고 파는데 이거는 너무 무성의한 부분이 아닌가,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잠깐 세워놓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지만 요게 지금 제 시트 포지션이고, 제가 이렇게 뭐 쏘면서 운전하고 뭐하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제가 원래 앉는 대로 편하게 앉은 시트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자, 더 뒤로 가볼게요. 네, 더 안 움직입니다. 네, 이게 지금 가장 뒤로 간 거예요. 여기서 더 뒤로 가려면 등받이를 앞으로 더 세우고 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의 이제 이게 벌 받는 자세가 되는데, 물론 운전은 벌 받는 자세로 이렇게 좀 정석대로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얘가 뭐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려고 뭐 타는 차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편해하는 시트 포지션을 일단 맞출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차량들 제가 앉았다가 이제 차주분들께 돌려드리면은 어이구 하면서 다들 시트를 뒤로 더 미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가 저 이상 1성로 이상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타면은 운전이 엄청나게 불편해질 수 있는, 이거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자 뚱매 좀 타보세요. 핸들 오케이, 들어갔어? 들어갔네. 자, 이제 이렇게 문까지 닫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만약에 키가 이제 170 이상으로 넘어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1성로를 확실하게 넘긴다. 그리고 누가 자꾸 1성로 150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166입니다. 166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166 이상 1성로 이상 사이즈 분들은 우라칸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좀 시승을 충분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벅지가 제대로 지탱이 안 되고 이렇게 허벅지가 완전히 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제 람보르기니 우라칸 동호회나 포럼 같은 데를 보면은 이 시트 포지션,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반드시 이 그냥 요 일반 시트 말고 스포츠 시트로 바꿔라. 왜냐면 스포츠 시트는 그냥 카본으로 얇은 이렇게 판 하나 이렇게 딱 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시트가 훨씬 더 얇아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많이 파여 있죠. 그 말은 뭐냐? 엉덩이를 쭉 밀었을 때 몸이 밀리는 공간이 한참 더 뒤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 길이가 좀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라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스포츠 시트까지 좀 확실하게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내 말씀을 드린 김에 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아까도 제가 계속 켜놓고 있기는 했는데, 여기 차량을 누르고 이제 LDVI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멋들어진 이쪽에는 전륜의 출력이 얼마나 간다, 요건 뒤에 출력이 얼마나 간다, 그리고 이제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거든요. 후륜 조향 스티어링 각도가 어떻게 된다, 앞에 스티어링 각도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여기 뭐 토크 벡터링이 작동하고 있을 때 LSD, 전자식 LSD가 작동하고 있을 때는 또 이 마크도 막 뜨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걸 여기다 갖다 박아놓으면은 이거를 운전하면서 이거 누구 보라고 박아놓은 건데 도대체? 아니 최소한 클러스터에 뜨게 해주던가,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뭐 위쪽에 뭐 어디다가 뭐 올리든가 나발이든가 뭐 어떻게 했어야지. 이거는 진짜 돈을 너무 아꼈다. 그리고 이 UI 이번에 다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너무 촌스러워요. 터치감도 별로 안 좋고 이게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좀 별로다. 아니 이 주행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거 또 심지어 실시간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이 위쪽에 떠 있든가 클러스터로 들어오든가 해야 되는데, 와 이거는 좀 오바고. 그리고 이거 타이어 온도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주기 있어 없어? 765 LT 봐. 이런 달리는 차들은 타이어 온도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내 핸드폰이 좀 뚱뚱하기는 하지만 이거 뭐느라고 만든 건데 도대체? 이거 핸드폰 줘봐. 아니 이거 잠깐만, 아이폰 들어가네. 무효. 이거는 무효. 그래 이거 그래 너 이거 잘 만들었네. 그래 잘 만들었다. 자, 그리고 요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이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이쁜데요. 와, 요 버튼 하나하나가 어쩜 이렇게 무게감이 없을까? 이게 버튼을 누르는, 보이세요? 살짝 누르면 까딱까딱 움직여. 이런 감성 안 되거든. 딱 박혀있고 힘줘서 딱 눌렀을 때 딱딱 하면서 한 스텝만 정확하게 딱딱 움직여주는 그런 버튼 감성이 필요한데, 얘는 버튼이 너무 흐물흐물해요. 흐물흐물. 이게 소리도 그렇고, 이 버튼들이 생각보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진짜 이거 여기 왜 있는 건데 도대체? 이게 지금 요 안쪽에 이렇게 컵홀더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뭐가 하나 꽂혀있길래 봤더니 잿더리다? 그럼 잿더리를 여기다가 놓고 잿더리를 열어놓고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이렇게 털면은 이거 저 안에 왜 들어가 있는 걸까? 동전 주머니입니다. 동전 주머니. 아무튼 저것도 사실 좀 얼탱이가 없어. 그리고 요거 지금 허벅지 서포트 하라고 여기 알칸타라로 대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미친놈들아, 이 허벅지 서포트 하는 거를 이렇게 각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나 코너 돌 때 여기에 허벅지 무릎 딱 지탱하고 딱 돌았다가 아파 죽는 줄 알았잖아. 이거를 뾰족하게 깎아놓은 놈들이 어딨냐 이거 세상에. 쿠션탑이 아예 없어? 없어, 돌이야. 아무튼 진짜 이거는 일단 시트 포지션이 진짜 뭐 극악의 시트 포지션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요거는 아이나비는 다들 아시잖아요. 아이나비에서 나온 액션캠이에요. 아이나비에서 그냥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이나비에서 그 블랙박스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만든 캠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위에 짐벌이 달려있는데 4K 녹화까지 전부 다 지원이 되고 배터리가 꽤 오래 가요. 그리고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화질도 나쁘지 않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요 안에 이제 또 스트리밍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 와이파이나 핸드폰으로 테더링 인터넷 연결해주면은 요걸로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도 된다. 이렇게 해서 따다닥 누르면 이렇게 그냥 셀프캠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요거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 액션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액션캠이지만 난 스테빌도 좀 잡아주고 싶다, 그런 좀 스무스한 화면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괜찮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알아보시는 제품에 리스트업 해놓으신 다음에 구매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계속 마저 좀 달려볼까요? 자, 그리고 뭐 아무래도 스파이더 컨버터블 오픈카이다 보니까 실내로 바람이 얼마나 들이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일성로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시트를 최대한으로 아래로 낮춰놓은 건데, 지금 최대한 낮춰놓은 이 상태에서도 제 머리도 지금 많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보다도 앉은 키가 이제 또 조금 더 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람을 조금 더 머리를 많이 맞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만약에 뚱매처럼 앉은 키가 많이 높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 앞유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도로를 직접 바람을 맞으시면서 돌도 맞으시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짧은 코너들을 타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우디 R8 같은 경우에 우라칸이 야 그래 너네도 하나 만들어, 자 줄게, 뭐 샤시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줄게, 만들어 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줄 때 좀 다 주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트론하고 타이칸만 보더라도 타이칸에는 PDCC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이트론은 아예 선택도 못하죠. 안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R8과 우라칸에도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후륜조향입니다. 이 녀석에는 지금 후륜조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승질나. 아니 후륜조 이렇게 털 때 지금도 보시면은 조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운전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라는 거야 도라이들아. 아무튼 여기서도 지금 확인이 되듯이 후륜조향이 들어가 있는데, 뭐 그래봤자 우라칸이 얼마나 긴 차라고 이게 뭐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고성능 차에서 후륜조향 옵션들은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콜사 모드에서 ESC를 완전히 끄고 런치 컨트롤을 한다. 근데 지금 날씨가 뭐 영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런치 컨트롤 할 때 바퀴가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슬립이 나요. 차체가 미세하게 돈단 말이야. 그럴 때 방금도 눈으로 아주 살짝 봤는데 오른쪽으로 0.3도까지 살짝 틀어졌거든요. 그러면 직진만 하고 있는데 왜 틀어지냐? 요즘에는 이 후륜조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 후륜조향이 차가 털렸을 때 차의 자세를 잡아주는 카운터를 쳐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게 아주 미세한 각도일지라도 엄청난 출력을 내뿜고 있는 뒷바퀴의 각도를 아주 살짝만 탕 쳐줘도 차가 금방 다시 제자리를 찾고, 결과적으로는 그 직진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악셀을 깊게 밟는다. 이렇게 했을 때도 뒤에 후륜조향축이 같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앞에 스티어링 각도랑 맞춰서 가장 안정적으로 뒤를 날리면서 코너를 탈출하거나 혹은 고속에서 급차선 변경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도 미끄러지듯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딱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까지, 네, 요즘엔 그렇게까지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 차량들에는 네, 이 후륜 조향이 있으면은, 특히나 고성능 차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제가 뭐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 디자인 1억, 마크 5000, 그리고 배기 5000 요렇게 추가된 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요런 이제 후륜 조향 시스템도 요 우라칸에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라칸 에보 이런 차입니다.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페라리 488 같은 경우 있죠. 488이 사실 데일리성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얘가 R8과 굉장히 큰 다른 부분 중 하나가 이 프론트 립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R8보다 오버행도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프트업을 한다 하더라도 리프트업 한 상태에서도 조금만 방심하면은 아래를 살짝 좀 데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안 데이게 다니려면 다닐 수는 있는데 이거를 계속 신경을 쓰고 다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데일리성이 떨어진다라는 또 얘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88이나 R8에 비해서는 데일리성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쉬웠던 거는 사실 이제 변속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제 뭐 그 소리에 정신 팔려가지고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업시프트를 할 때는 괜찮습니다. 업시프트를 할 때는 솔직히 뭐 맥라렌 이하 다 고만고만해요. 업시프트 할 때는 뭐 페라리가 됐든 람보가 됐든 뭐 다 고만고만한데, 문제는 다운시프트 칠 때가 문제인데요. 다운을 칠 때 이제 맥라렌과 굳이 뭐 비교를 한다면,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다운도 그냥 RPM이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변속. 그래서 업시프트 때 변속 충격도 변속 충격이지만 이 차는 진짜 다운시프트 칠 때 변속 충격까지 사람을 미치게 한다 라고 이제 뭐 맥라렌 765LT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765LT와 720S가 똑같은 미션 느낌을 만들어 주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488 같은 경우도 맥라렌처럼 변속이 빠르지는 않지만 정말 대단한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라칸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R8 같은 경우에도 다운시프트가 이렇게 느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라칸이 이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8과 우라칸이 기어비가 좀 다르거든요. 네, 똑같은 그라치아노 미션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같은 미션을 사용하긴 하지만 기어비 세팅이 좀 다르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네, 차이점인지는 모르겠으나 R8 때도 다운시프트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RPM만 왕 하면서 띄우기 때문에 차가 일단 앞으로 한번 쏠리고 그 다음에 변속 체결이 되는 이런 느낌이 없었었는데, 정말로 땅 치면은 땅땅땅 하고 들어가는 그 살짝씩의 몸에 미세한 충격까지도 만들어 줬었는데, 물론 맥라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다운시프트가 거의 속도가 네, 오바 조금 더 못해서 네, 그 현대 6단 오토미션 수준이에요. 속도가. 아니 물론 이게 소리로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분간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땅 치면 바로 왕 소리는 나요. 그런데 왕 하고 RPM은 띄우는데 변속이 체결돼서 물리는 게 속도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시프트를 칠 때 차가 앞으로 RPM만 띄우고 체결을 안 시키니까 차가 앞으로 한 번씩 움찔 하면서 오히려 더 나가는,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악셀을 밟고 있는 가속 상황에서도 네, 변속을 딱 다운시프트를 딱 쳤을 때 즉각적으로 기어가 물리면서 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네, RPM 일단 왕 소리 나고 그 다음 체결되는 데까지의 딜레이가 좀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 네, 4억이나 주고 슈퍼카, 최신 슈퍼카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소비자들이 또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거는 네, 따져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다운시프트 칠 때 변속이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 네, 다 필요 없죠. 아까도 계속 들려드렸지만 네, 이 차에는 그 진짜 심장을 울리다 못해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네, 그런 배기음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미친 배기음을 좀 듣고 싶고 람보르기니 디자인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R8보다 2억 비싼 차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네, 구매할 만한 이유가 있고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슈퍼카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번에도 또 귀한 차 내주신 시청자분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실 이 차량 이제 파신다고 매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루스랑 우라칸이랑 이거 2대 운영을 하시는데 둘 다 처분을 하시고 네, 좀 편한 차로 가신다고 합니다. 네, 911 계약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우라칸 에보 네, 구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뭐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올려놨다고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찾아보시고 네, 에보 이런 차니까 뭐 직접 한번 느껴보시고 구매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눈 조금만 와도 막 염화칼슘을 도로에 들이붓잖아요. 근데 눈은 다 녹을지언정 그 염화칼슘이 도로에 남아있는 상태가 그게 진짜 정말 또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눈 별로 안 오고 다 말랐네,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평소대로 운전하시면 정말로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 모두 염화칼슘 좀 뿌린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꼭 노면 체킹도 좀 하시고, 반드시 평소보다 속도 낮추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셔서 모두 다 사고 없이 안전운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